해외에서 충격받은 미국 교수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탠포드 동아시아 역사 교수가 중국의 기습 공격에 맞서다 뉴욕 국제학술대회에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의 파생물이라는 중국 교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소로립 없이 화석 증거를 제시한 순간 중국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관계자들까지 충격에 빠졌을까요? 국제학계를 뒤흔든 한국 문화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몇십 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 이름은 베리디안 손이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전 문명의 시작과 농업 방식이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연구하는 일에 제 커리어를 바쳤죠.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학문적 관심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답니다. 문화적 정체성과의 만남은 학문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1980년대 초반, 아버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풍경을 지나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려는 국가에서 현대적 건물을 짓는 일을 돕는 미국인 건설 컨설턴트였던 아버지를 따라왔었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제가 살던 고급 아파트나 다니던 사립국제학교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한국인들의 눈에서 보이는 강한 의지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골 건설 현장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초가지붕을 현대적인 슬레이트로 좁은 마을길을 넓은 도로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가 그들의 모토였고 그 협력의 집단 정신은 어린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인의 창조적 정신이 마침내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라고 그의 제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미래 제 학문 경력에서 얼마나 예언적인 말이 될지 몰랐었죠.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번엔 호기심 많은 10대가 아니라 뉴욕 국제 농업문화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로서였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가 세계학계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될 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학창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김포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의 박현수 교수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미국 박물관이 양으로 승부한다면 한국 국립박물관은 방문객 경험의 질에 중점을 둡니다. 라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시를 통과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80년대에는 아직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완성되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한국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이 맞나요? 정말 이렇게 빨리 변한 건가요? 제가 박 교수님께 물었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트 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세계 6위에 연간 418만 명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라고 했죠. 놀라운 점은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과 달리 오직 한국 문화유물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 한국까지 총 42만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특히 4세계 방이라 불리는 공간을 강조하셨어요. 이곳은 오직 방가사유상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긴 설명 대신 공간 자체가 방문객들에게 직접 사색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인상을 주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되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4세계 방에 들어섰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소 짓는 방가사유상 앞에서 저는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답니다. 그 상과 설명 텍스트 없이도 4세계 본질을 전달하는 완벽하게 디자인된 환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 국립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철학, 미학, 세련된 감성을 세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지적 플랫폼입니다. 라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그 깊은 경험을 생각하고 있었죠. 심지어 박물관 상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고려청자에서 영감을 받은 휴대폰 케이스부터 삼국시대 왕관핀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 특히 다가오는 뉴욕 컨퍼런스에서 정치적 주장에 맞서 과학적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은 서울대에서 소로리 벽시 화석 연구 자료를 살펴볼 거예요. 라고 박 교수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잠들기 전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본 그 열정과 의지가 이제는 세계학계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한국 국립박물관에 관한 연구에 푹 빠졌어요. 아트 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매년 418만 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세계 6위를 차지했더군요. 정말 놀라운 건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처럼 정복 지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아니라 오직 한국 문화재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체류 기간 동안 박 교수님과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광범위한 농업 연구 자료를 검토했어요. 특히 청주에서 발견된 소로리 벼 화석에 관한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15,000년 된 이 화석은 중국 양쯔강 화석보다 6,000년이나 앞선 것이었거든요. 과학적 증거는 꼼꼼했어요. 전자현미경 사진, DNA 분석, 그리고 영국, 독일, 미국 연구팀들이 검증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한 독특한 한국 농기구와 기술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도 살펴봤어요. 한국 벼 품종은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어요. 3,000년 된 한국 농기구와 중국 농기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비교 사진을 모으면서 박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의 깊이는 다가오는 학술회의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었어요. 저는 정치적 주장에 객관적 사실로 맞서기 위해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제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 농업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들부터 적었어요. 소로리 벽시 화석 15,000년 전 중국보다 6,000년 앞섬. 한국 쌀의 독특한 DNA 구조. 한국만의 독창적인 농기구와 농사법.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의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기 위해 김치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치 발효 과정의 독특함에 대해 배웠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은 중국의 파오차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소의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특정 유산균을 사용하고 발효 온도와 시간도 아주 다르답니다. 이 박사님은 저에게 김치와 파오차이의 미생물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두 음식의 미생물 구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에는 한국 기후와 환경에 맞게 진화한 특별한 유산균이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은 한국 음식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박 교수님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 식문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박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 지혜였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서양에서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수천 년의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네요. 다음 날, 우리는 한복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복 직물과 염색 기술의 과학적 특성에 대해 배웠어요. 한복의 직물 짜임새를 보세요. 연구소의 정 박사님이 현미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패턴은 한국에서만 발견됩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한복 직물의 미세 구조를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그 직물은 체온을 조절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과학적 설계였죠. 한복의 염료도 특별해요. 정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염료는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천연 재료로부터 추출되었지만 그 추출 과정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방법이었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연구가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양보다 질이라는 한국 문화 철학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가올 학회에서 이 모든 과학적 증거를 서양 학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생각했어요. 저는 결심했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결국 증거를 통해 드러난다.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증거를 세계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요.
뉴욕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북적였어요. CNN과 BBC 카메라가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중국 농업문화연구소의 유청민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답니다. 유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농업 문화는 단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일 뿐이고 한국만의 고유한 농업 문화는 없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소로리 벼 화석 연구를 무시하면서 김치, 한복, 심지어 비빔밥까지도 그저 중국 문화의 변형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던 순간 우리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학자들, 심지어 일본 연구자들도 유 교수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편해 보였죠. 소로리 벼 화석이 15,000년 전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양쯔강 화석보다 6,000년이나 앞서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 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연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발표 무대에 오르자 중국 중심적 관점으로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역사를 왜곡했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발견된 9,000년 된 벼 화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도 한국의 소로리 벼 화석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을 피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문화적 태양인 중국 주변을 도는 위성 국가들이라고 표현한 거였어요. 학자로서 한국 문화가 단순히 중국 문화의 파생물로 치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국립박물관에서 경험했던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깊이가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스탠포드 교수라는 무게가 제 말에 의미를 더해주었고 저는 한국에서 모은 과학적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유 교수님, 소로리 벼 화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유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중요하죠. 제가 대답했답니다. 소로리 벼 화석은 15,000년 전의 것으로 전자현미경 사진, DNA 분석,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모두 있어요. 이건 영국, 독일, 미국의 연구팀들이 검증한 것이에요. 대형 화면에 소로리 벼 화석의 전자현미경 이미지와 DNA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000년이라는 탄소-14 연대 측정 결과는 유 교수의 9,000년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발견은 여러 국가의 연구팀에 의해 교차 검증되었으며 신뢰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유 교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필사적으로 자료를 뒤적였어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 박사가 저에게 합류해서 유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벼 품종이 독립적인 경로로 진화했고 한국의 농기구가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했으며 김치의 발효 과정, 재료, 보존 방법이 중국의 파오 차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한국의 농업 도구를 봐주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3,000년 전 한국의 농기구는 중국의 것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유 교수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던 서양 학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증거 기반 접근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유 교수가 대응하려 했을 때 그의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사라졌어요. 그는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며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언급했죠. 그는 중국 정부가 김치와 한복을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그의 주장이 학문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자국 중심적인 생각은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유 교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훌륭한 반박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더 알고 싶네요. 일본에서 온 학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아시아 문화들의 독특함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 노트북에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오늘 나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진실에 관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증거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때 편견과 오해는 물러난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영향을 주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 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키고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유 교수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건넸죠. 유 교수님, 어제의 토론이 다소 열정적이었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소로리 벼 화석을 직접 보면 어떨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송 교수님. 어쩌면 제가 더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학문적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걸요.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우리의 대립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맨해튼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뉴욕의 바쁜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중국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완전히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주장도 무너지게 되어 있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국립박물관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 국립박물관이 특별한 이유예요. 문화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게 아니라 현대 생활과 연결시키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결국 박물관은 박물관 아닌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바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핵심이었거든요. K-팝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문했죠. 이 문화적 물결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신감과 창의성이 있어요. 국립박물관은 이런 문화적 힘의 DNA를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열정이 실렸습니다. 미국 박물관들도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단순히 컬렉션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과 유물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미학적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마이클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로리 유적은 어떻게 됐나요? 학계에서 인정받았나요? 물론이죠. 과학적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전 세계의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움으로써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제니퍼가 음료를 다 마시며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다음 아시아 여행 일정에 한국 국립박물관을 꼭 포함시켜야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소를 지었죠.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세계적인 학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교수와의 대립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지역적 호기심을 넘어 절제 속의 품위, 비움 속의 깊이, 고요함 속의 강인함을 통해 세계적 존재감을 확립했어요. 이런 특성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립박물관에서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문화유산은 화석화된 유물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생생한 영감의 원천으로 존재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자부심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 아닐까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화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강물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는 세계적 정체성 담론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학문적 고정관념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학자로서 이러한 문화적 각성을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학문 세계에서 정치적 전유보다 과학적 진실이 우선시되도록 돕는 과정이었죠. 다음에는 언제 한국에 가세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이요. 이번에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그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방식을 느끼고 싶답니다. 버스가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고 우리 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에도 문화적 경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배경에서 온 3명의 학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요. 사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박물관이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감을 준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문화유산은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재와 미래의 일부였죠.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한국에서 경험했던 문화적 열정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어요. 국립박물관에서 느꼈던 그 고요한 명상의 순간들, 소로리 벼 화석을 분석하던 집중의 시간들, 그리고 유 교수와의 대립에서 느꼈던 진실을 향한 열망까지. 다음에 한국에 가시면 저희도 꼭 함께 가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미소 지었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문화적 이해라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메신저가 되어 학문의 세계에서 진실과 존중이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이해와 존중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문화적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고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그 통찰을 학생들과 나눌 차례였으니까요.